섭씨 35도의 폭염을 뚫고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벌 봉버러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저도 봉침 많이 갖고 왔죠. 그럼요, 늘 갖고 다닙니다. 만두는 쉽니다. 이어서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다. 평동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세영입니다. 예, 만두 많이 갖고 오셨어요? 쉬었습니다, 다. 아유, 적절하게. 냉동만두 갖고 왔어. 냉동만두. 적절하게 던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치 파발마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설과 관련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성철 공농센터 소장이 오늘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민주당 관계자한테 들었다. 예?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 안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관련해서 한 목소리로 이제 소설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자, 두 분 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분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텐데. 아니 뭐 들은 얘기나마나 저도 장 소장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친한데 두 분도 어떻게- 뭐 같이 같이 방송 많이 했죠. 같이 평론하시는 예, 장면도 예. 많이 근데 봤고요. 보수- 다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예. 최진봉 교수도 잘 알고요. 예. 근데 보수 진영 평론가가 어떻게 또 민주당에 이렇게 깊은 빨대 취재원들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문제 장 소장 얘기하기 전에 이미 3월부터 정치권에 이 얘기가 파다한 얘기였고, 심지어 그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 일간지에서는 예. 저 논설실장이 칼럼으로도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럼요. 지금 이 비슷한 이야기를? 예, 이 대표 질서 있는 퇴장론 왜 나오나, 연말 퇴장론 불거져, 사법 리스크 따른 총선 패배 민주당 몰락 방지 위한 전략적 후퇴, 비명은 대표 축출 부담 덜고 친명은 전복 전략 차단하고 이재명은 백의종군하면서 대선 재도전 명분 쌓을 수 있어. 지금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저 김두관 의원을 K 의원으로 이렇게 지칭했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왜 이게 지금 핫한 뉴스가 됐냐면은 K 의원과 네. 정청래 의원이 소환되면서 좀 이게 따끈따끈해진 이제 이 현안이 요번에 되는 나온 거고요. 버전이. 그렇죠. 그러니까 후임으로 원래 인사가 포함이 돼야 얘기는 좀 따끈따끈해지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나온 얘기가 요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3월 달부터 나왔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다만 이제 실체적인 것은 뭐냐. 김두관 의원이 후계자가 되느냐, 정청래 의원이 후계자가 되느냐, 요 얘기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는 요소가 된 거죠. 아까 저도 유튜브로 정청래 의원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들어보니까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나한테 전화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사실 확인해 줬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뭐 얘기했죠. 네. 서정 평론가 얘기할 때 소설이다 얘기했으니까. 소설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그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예. 아마 일부에서 이제 뭐 비명계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실제 존재하지도 않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네. 일이에요. 10월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해요. 0.1%.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휴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요 얘기 핵심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2024년 8월 28일까지거든요. 내년이죠. 내년. 앞으로 꼭 1년 남았네요. 8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2월 28일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8개월 자녀 임기가 8개월 이하로 남으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전대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해요. 그러면 이제 김두관 카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일 8개월 미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권리당원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새 대표가 될 게 유력하다. 지금 이런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이다.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지난 주말부터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 견인을 하게 된 일이 저거예요.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발표됐던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민주당 여론 지지 결과 29% 20%대로 추락했다라는 걸 고리로 해가지고 쭉 나온 얘기.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최저치를 기록한 그 아니, 순간이었으니까. 어제 발표된 거 보셨잖아요, 국장님. 아니죠. 저한테 화내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죠. 어제 리얼미터는 반대로 나왔어요. 민주당이 8%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론조사 가지고 뭐 민주당이 최저치다 이런 얘기 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요. 네. 여러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고 보고 이런 얘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도가 있어서 누군가 뭐 모르겠어요. 처음 얘기한 사람이 직접 들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자꾸 퍼뜨려야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얘기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0.1%도 없다니까요. 네, 거기까지 저희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두 분의 생각은 하여튼 소설이다. 예,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공연호 청취자께서 최진봉 교수님 예. 지각은 오늘 면하셨네요. 날이 더워서 봉침이 힘들어 보이셔요. 크크. 그래도 네. 봉침은 녹슬지 않았죠? 아 전혀 녹슬지 않았죠. 뭐 저는 35도 됐다고 봉침이 슉 아이, 처진다거나 만두가 그런 그러죠. 거. 만두가. 봉침은 저기 봉침은 뭐. 녹슬진 않았는데 네. 무뎌졌지. 뭘 무대져요? 한번 맞아볼래요? 한번 약침을 한번 맞아볼게요. 내가. 자, 청취자 여러분 두 분 방송 듣다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시 바랍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도대체 몇 번째 설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노인층 비하 논란이라는 거에 이제 휩싸였단 말이에요.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최수영 변호사. 네. 저는 이제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을 설화로 입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은 뭐 이낙연 대표 분열하면 안 된다. 뭐 그 코로나로 뭐 당선된 의원들이라서 그런지 뭐 많이 소양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말하자면은 전혀 이 공감 능력이 없이 저는 혁신하러 왔으면 혁신을 잘해야지 오히려 이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설화로 이제 막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사실 지금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인데 노인들 1인 1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는 당연한 헌법상 권리인데 그걸 뭐 나이 들어가면 0.5표 행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2004년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왜 6대 이상은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야 된다. 또 유시민 의원은 50대에 접어들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으니까 60이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그 계열, 그러니까 진보정당 계열 민주당 굉장히 설화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 그때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랬죠. 정말 그때 의석수가 많이 뺏기기도 했는데 네. 혁신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가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혁신위원장이 자기 할 일만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공보로본 교수님은 지금 보면 노인층 비하 논란이라고 그냥 확 잡아서 못 봐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동의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발언은 본인이 이제 아들이 중학생 때인가요? 그때 대화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옮겨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투표권을 주느냐라고 물어본 거 거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요 워딩을 좀 보면 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예. 2030 세대 청년 좌담회 자리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22살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데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엄마 우리 미래를 결정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이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여명의 남은 수명에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 그거 참 합리적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 네. 이제 그러나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인 1표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걸 옮겨서 얘기한 거.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논란이 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의도와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하면은 역사가 증명해지는 최수영 평론가 네, 사례를 네. 든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꺼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타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혁신위원장이 방송 출연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전화 최수영 평론가 늘리면 좋겠고요. 근데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 사실 혁신 관련된 거 말고도 민주당 관련된 걸 너무 많이 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혁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혁신위원회는 비대위가 아니에요. 비대위는 대표를 대신하는 거지만 혁신위원회는 혁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또 민주당 관련된 뭐 이낙연 전 대표 문제도 물어보게 될 거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생방송에서 그냥 말이 나오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방송 출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 지금 방송 출연할 때가 아니고요. 예.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도적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언론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지 본인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한답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설화를 낳게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좀 줄이고 혁신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내 혁신 외에 다른 걸 물어보면 본인은 관계없는 문제니 혁신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온갖 민주당 관련된 모든 얘기를 다 본인이 답변하다 보면 네.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것도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에 생각입니다. 대해서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아들이 중학생 시절에 낸 아이디어를 소개한 건데 이 발언을 왜곡하는 게 구태다, 구태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제가 그 김 위원장의 그 정말 선의를 100번 이해해서 자 그러면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고 100번 양보해서 하더라도 이 발언이 저는 왜 고약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서 어떤 생리적으로 어떤 좀 능력이 떨어진다, 뭐 또 뭐 올라간다 이런 어떤 학술적인 토론에서 했던 얘기라면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해돼요. 근데 이게 민주당 혁신을 책임진 책임자로서 2030 세대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의도를 갖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미래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라치기라든가 세대 간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우리 최 교수님 말씀처럼 아무런 혁신과 관련이 없이 이런 혁신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위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는 청년 말이죠.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일 수도 있었던 그렇죠. 저는 상황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미래 세대와 우리 저 노인 세대를 갈라치게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김은경 혁신위 체제 이 민주당의 마지막 쇄신을 위해서 임명한 지 이제 불과 2달이 아직 안 되는 상황 안 되죠. 아닙니까? 이 설화 하나로 온전히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겠지만 힘이 좀 빠지는 건 사실일 텐데 자, 최진봉 교수도 아까도 앞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주당 혁신이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혁신만 하세요. 혁신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은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왜 민주당이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이라 한다면 예를 저는 들자면 가장 중요한 혁신은 공천 혁신이에요. 이제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총선에서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지는 공천 과정에서 어떤 룰과 시스템을 갖추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들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오래 했던 분들 좀 그만하시고 새로운 인물들 좀 들어와서 또 청년 정치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많더라도 최수영 평론가처럼 한 번도 안 해본 분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좀 활동하면 좋잖아요. 제가 왜 나와요? 지수영 평론가 나이를 또 얘기하니까 너무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는 제 소망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공천 룰 바꿔야 돼요. 지금의 공천 룰 민주당 공천 룰은요. 현역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현역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공천 룰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좀 개혁하세요.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런 거 하라고 혁신위원장 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좀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고 다른 일은 좀 관심을 좀 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천들을 바꾸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사실 뭐 한마디만 시작드리면 저는 혁신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혁신위가 진짜 본질적인 민주당의 리더십의 얘기, 정체성의 얘기, 지지 기반의 얘기를 돌파하는 그런 혁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주고 봉합하려는 그런 이제 보완제 차원에서 등판한 혁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존재감 없더라도 그냥 잘 이 시기만 그냥 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설화를 인해서 이걸 왜 이런 지도부를 구성했냐고 지금 지도부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혁신이 돼버려서 참 혁신을 혁신해야 되는 이 난감한 상황 참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7279님께서 진봉이 형
우리 외갓집이 봉씨 집안이라 형님이 꼭 가족같이 보여요. 봉 교수는 저 성이 봉이 최씨인데요. 아니고 최씨입니다. 저 최씨인데요. 4432님 최주봉 짱짱이에요. 최주봉. 최주봉 씨 배우. 쿠웨이트바.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녀 결혼 자금으로요.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1억 5천 플러스 1억 5천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면제. 3억까지니까 증여세를 안 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 세법 개정안에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박대철 정책의장은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는 청춘에게 디딤돌을 놓아주겠다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특권 감세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3억 원이라고 이렇게 딱 퉁쳐서 얘기하면은 커 보이는 금액 같지만 실제로 양가 부모가 애들 결혼시킨다고 1억 5천씩 출연한다. 사실 그거 큰 돈 아니잖아요. 요즘에 3억 가지고는 어디 전세집도 못 얻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초부자 감세다? 사실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3억 가지고 수도권에서 제가 보기에 오피스텔 가지고 시작도 못해요. 현실적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0.76명밖에 안 되는 진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뭐 정부가 뭐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청년들에게 무제한 돈 퍼주는 건 괜찮고 그럼 양 부모들이 좀 애들 결혼시켜보자고 1억 5천씩 출연한 거 그거 좀 증여세 면제해 주자는 거 그게 초부자 감세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문제 해법을 못 찾죠. 책임 있는 야당 대표라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승적으로 좀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뭐 예권에는 기본소득은 다 괜찮고 여기 하면은 그게 전부 부자들 돌봐주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좀 큰 그렇죠. 이게 국가의 미래를 보는 봐줘야 거잖아요. 된다.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진짜. 아니 이거 보세요. 최소영 평론가 돈 많아서 3억 들 줄 수 아니 있나 나도 보죠? 3억 없어요. 아니 근데 그렇지만 무슨 소리 하는 아니, 거예요? 양가 부모가 아니 1억 5천씩 양가 낼 수는 부척이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결혼 자금으로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아니 집 생각합니다. 사주고 뭐 아니 집을 사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네. 아주 일부분에 불과 대부분은요 자기 돈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 대출 받으세요. 어느 사람이 부모가 집을 사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전체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들이 대출 내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싼 이자로 돈 얻는 부분 또 정부에서 청년들 또 신혼부부들 위해서 저 임대주택 해주고 이런 걸로 들어가요. 3억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대체. 그러니까 업득 3억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부모가 조금 도와주는 걸 증여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도와주더라도 3억이나 되는 돈을 도움을 받을 만큼의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몇 퍼센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증여세를 면제해 줄 게 아니라 그냥 아까 퍼준다고 얘기했는데 퍼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몇 퍼센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낼 게 아니라 전체 청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또 그 과정의 일환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걸로 정부 우리가 결혼 대책이라든가 출산 장려라든가 되지 않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시도라도 해야 그게 디딤돌이 되고 그다음에 연결해 주는 지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소수의 사람을 위한 혜택을 만들지 말고 솔직히 소수가 아니라니까요. 뭐 소수라니까 자, 전체 여기까지 청년들을 할게요. 네.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자, 만들으라는 예. 거예요. 자, 결국 이번 이 법 개정도 저출생을 좀 해결해 보자는 건데 기사를 댓글 보면요. 이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서로 공방만 한다면서 정치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정치권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시영 평론가님.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그 돌봄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육아를 좀 또 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육아 도우미 막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거의 일환인데 저도 청년들 자립을 위해서 기본소득 주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안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기본소득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것도 예산에 좀 반영하고 이것도 반영하고 해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돌파구를 열어주는 우리가 이른바 좀 말하자면 그들이 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 우리가 뭐 앞장서야죠.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청취자분들 댓글 보면 1억 5천 한쪽 집에서 1억 5천 양쪽 3억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는 너무 큰 금액이다 이런 의견들이 주류를 그러니까 이루고 최수영 계시고 평론가는 뭐 그렇게 자,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3억이나 되는 돈을 양가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가지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퍼주기라고 자꾸 얘기하면 퍼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예를 들면 뭐 주택 문제 그다음에 육아 문제 보육 문제 그다음에 결혼 자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몇몇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퍼센테이지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쓰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은 충분히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가정이 어느 집이든 결혼할 때 자녀들한테 양가해서 3억씩 모든 국민이 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 없는 건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마지막 한 줄 평 듣겠습니다. 증여세 3억 원까지 면제해 주자는 여당의 정책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보로봉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일부를 위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한 정책을 좀 만드세요. 나쁜 남자라는데 두 분이 지금 헤드폰을 안 끼고 있어 껴가지고. 뭐 안 들립니다. 자, 저는.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